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에서 온 마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4주 동안 있었던 저희 그 에이브리 왓슨에 대한 소개가 아마 끝이 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텔레콤에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뭐 다양한 기술적 관점에서 아마 많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미 4주 동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주로 사업적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드려서 오히려 뭐 기술적이거나 학문적인 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나 그다음에 고객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할지에 대한 많은 인풋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사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인풋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기술이라는 것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성능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산업에서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에 적용을 하려면 또 기술적으로도 또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IBM이 왓슨을 2011년도에 제퍼디 우승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IBM은 아시겠지만 그 B2B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에게 어떤 IT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저희 SK 주식회사 CNC 역시 한국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IT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IoT 같은 기술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뭐 학문적인 내용 떠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데 비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을 상당히 원하세요. 어떻게 적용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동안 인공지능을 들었던 거는 어떤 알고리즘들이었잖아요. 뭐 흔히 알기로 인공지능 얘기하면 알파고 얘기 많이 하는데 알파고가 바둑 잘 두는 거랑 우리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뭐 다양한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할 땐 그렇고 그걸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붙이려면 좀 더 빠르게 뭐 R&D 하면 됩니다라는 되게 벙벙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서비스들을 구체화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유스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해야 고객들이 그나마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불었던 빅데이터 붐보다도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서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챗봇 같은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가 본인들이 이해하기가 명확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뭔가 누구랑 대화한다, 컴퓨터랑 사람 대신 할 수 있다, 뭐 이런 명확한 근거와 추상적이지 않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많이들 하고 계신데 역시나 인공지능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또 다시 한번 만나고 또 다른 유스 케이스도 찾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만나보면 처음 만난 고객은 정말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부터 그렇게 챗봇을 할지 뭘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한 유스 케이스로 넓히려고 하시는 시도들이 많이 있으신데 로봇 같은 게 최근에는 챗봇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인천공항이나 뭐 이마트나 이런 데 보면 인공지능을 적용한 어떤 사례로서 디바이스 뭐 지능형 스피커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모습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빨리 IBM 왓슨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공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또 빨리 제공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소개드리게 될 IBM 왓슨을 저희가 한국 내에서 한국어로 전환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계 번역, 그다음에 음성 서비스 2개, 그리고 비주얼 레코그니션 이렇게 4개 중에서 뭐 대부분은 좀 스킵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서비스들이 되게 뭐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뻔한 기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비주얼 레코그니션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 텐데 그에 대해서 또 앞에 이니셜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를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왓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왓슨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본에 있는 왓슨을 API를 소개하는 문서가 그 책이 있어서 번역을 하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화요일쯤에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입문이라고 하는 왓슨을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입문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니까 혹시 과제하시면서 뭐 참고가 될 만하시다 그러면 한번 도움이 되십사 하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도 인공지능을 이제 석사 때는 전공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되게 오랫동안 추운 겨울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 IT 기술 내에서도 여러 영역들을 좀 했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 이후에 LBS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붐업이 돼서 로케이션 베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도 있었고 그린 IT,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되게 다양한 산업에서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는 AI 쪽에 이렇게 에브릴 왓슨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 쪽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왓슨은 이름은 트랜슬레이터라고 해서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기계 번역이죠. 랭귀지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 기계 번역이라는 건 사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뭐 어떤 소스 언어를 타겟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죠. 최근에 딥러닝이 이제 발달을 해서 기존의 통계 방식의 기계 번역에서 또 다른 시도가 딥러닝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아쉽지만 이제 IBM은 통계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구시대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차별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계 번역에 대한 서비스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개발하는 성능에 대한 측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검수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를 했었고요. 뭐 내부적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요새 뭐 LSTM을 이용한 뭐 구글에 있는 GNMT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읽기에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기계 번역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IBM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거의 이제 통계 기반의 기계 번역의 시초라고 할 만큼 초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해왔고 이쪽 통계 기반 SMT 영역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제 블루스코어라고 하는 평가 지침에 따라서 얼마나 기계 번역된 결과가 전문가가 번역한 결과와 유사한지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통계 기반이다 보니까 소스를 타겟으로 번역했을 때 단어 매칭이라든지 프레이즈 매칭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SMT라는 것이. 근데 GNMT에 비해서는 더 좋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검수하는 과정에 2016년도 말에 이제 GNMT가 공식으로 나오고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또 그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NMT도 출시를 하고 해서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거의 이제 뭐 이니셜한 스코어는 거의 대등소이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로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까지 점수는 올라왔고 사람이 보기에는 GNMT가 전체적인 풀 센텐스에 대한 시퀀스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에는 훨씬 좀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의 기계 번역들을 보면 조금은 좀 읽는데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대신에 단어들은 매치율이 높고요. 반대로 GNMT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순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읽기에는 편한데 일부 뭐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매치율이 떨어지지만 사람이 이해하고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좀 양쪽에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IBM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딥러닝 기반의 NMT를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이 나와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런 딥러닝 기반의 서비스도 동시에 출시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능 평가했을 때는 지금 일반적인 구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블루 스코어를 나타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왓슨의 랭귀지 트랜슬레이터의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도메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그렇고 쉽게 기계 번역하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나 뉴스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기계 번역하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뉴스를 번역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 일반인들이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비즈니스 고객에게 기계 번역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경우 고객이 주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기계 번역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구글 API를 쓰던 아니면 뭐 다른 여타 퍼블릭 돼 있는 어떤 번역 서비스를 쓰던 상관이 없는데 왓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도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도 그 번역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메인을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좀 다르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한 뭐 의학, 뭐 법률, 뭐 이렇게 특정한 도메인에 있어서 기계 번역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사실 어느 한계 이상으로 성능을 좋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왓슨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API를 통해서 패럴 코퍼스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가 그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재 GNMT와 SMT 간에도 차이가 되겠죠. 통계 기반에서는 그 통계 모델을 나중에 나온 것과 커스텀 모델을 앙상블을 해서 가중치를 런타임에 좀 조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층 구조에서 이것을 이제 뭐 런타임에 짧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NM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을 제공을 안 하거나 아주 그냥 딕셔너리 단위로 간단하게 몇십 단어 정도를 치환하는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왓슨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AI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자. 두 번째는 도메인 커스텀하게 특정한 영역의 B2B 고객에게 지원을 하자.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실시간에 짧은 시간에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그걸 알고리즘에 녹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픈 API 형태로 대다수의 어떤 서비스에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목적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계 번역 같은 왓슨의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모델이라는 것들을 뉴스나 컨버세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가셔서 왓슨 서비스를 기계 번역 서비스를 하나 생성을 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모델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일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기계 번역을 수행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IBM은 베이스라인 모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고객이 내가 원할 때마다 내 도메인에 맞는 내 용어에 맞는 기계 번역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나라에도 뭐 다양한 여러 기계 번역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들이 이런 과정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보통은 뭐 몇 달에 걸쳐서 프로젝트 단위로 모델을 튜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베이스라인 위에다가 원하는 어떤 도메인 커스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이 이제 코퍼스만 확보하고 있으면 툴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업로드를 하고 뭐 수십 초 혹은 수분 내에 바로 이제 내가 원하는 모델이 생기게 이렇게 기능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공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 위에 있는 도메인들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코퍼스들을 확보를 해서 바로 트레이닝을 하면 나만 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용도로 뭐 예를 들면 나만의 파이낸스 모델을 만들어서 기계 번역을 하고 쓰지 않을 때는 서비스를 삭제하고 필요할 때만 만들어서 다시 쓰고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혹여는 뭐 나만의 리걸 기계 번역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제3자에게 뭐 리걸 전용 기계 번역 서비스를 제3자에게 또 서드파티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응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커스텀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필요한지는 이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B2B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사용하는 용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회사마다 똑같은 용어들도 회사마다 쓰는 용어들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마다 똑같은 용어를 번역했을 때 번역한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예전에 저도 이제 어떤 뭐 책을 봤더니 비전공자가 그 번역을 하셨는지 객체지향 책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관련된 책이었는데 책 제목에 객체지향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물지향주의 뭐 이렇게 책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마다 사실은 똑같은 용어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됐을 때에는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전문적으로 번역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똑같은 용어를 하더라도 타겟 언어가 다르게 번역돼야 되는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케이스에 맞게 사례에 맞게 그 다음에 도메인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꼭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뭐 머신러닝을 통한 기계 번역이든 뭐 음성 인식이든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했을 때 사실은 그런 작업들이 되게 수작업으로 기간을 걸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국내에도 뭐 음성 인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여럿이 있는데 또 특정한 도메인이나 유스 케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몇 명이 붙어서 몇 달 동안 뭐 데이터를 투입하고 트레이닝하고 피처를 다시 파인 튜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인식률이 좋아지는지 다시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제 작업들을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툴을 제공을 하면 비전문가를 하더라도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도메인에 대한 코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보고 알고리즘적인 이해도가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게 이제 IBM이 B2B에게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킨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SK가 아니라 저희한테도 고객이 되겠죠. 은행사가 될 수 있고 금융사가 될 수 있고 한데 거기에도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뭐 IT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뱅킹을 알고 있고 제조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모델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왓슨은 기계 번역을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툴을 몇 가지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3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스트 글로서리 방식은 현재 구글에서도 구글 API, 클라우드 API에서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딕셔너리예요. 페어링 돼서 이 용어는 이 용어로 그냥 치환해라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모델을 엎어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마이너하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왓슨은 이 패럴 코퍼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문장 단위로 페어링을 해서 수십 혹은 수백만 문장들을 업로드를 하면 그것들을 페어링을 해서 어떤 단어와 어떤 엔그램들이 서로 매핑이 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단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3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맨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타겟 언어에 대한 모델만 좀 통계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건 패러렐 코퍼스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TMX라고 하는 파일 포맷인데 글로벌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패러렐 코퍼스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포맷이고요. 뭐 간단히 X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바디에 보시면 TU라는 태그 안에서 TU 태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세그먼트 안에 타겟과 소스 언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 뉴스를 이렇게 넣으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단어나 어떤 패러그랩이 어떤 소스 타겟이 매핑이 되는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패러렐 코퍼스 방식이고요. 포스트 글로서리 방식도 동일한데 여기 이제 대신에 세그먼트 부분에 문장 대신에 양쪽에 단어만 들어간다는 차이만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과제들을 하는데 최근에 수행했던 과제가 아마 고대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학 자료 감염병 관련돼서 과제를 할 때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기계 번역을 의학 관련된 기계 번역을 사용할 때 이렇게 패러렐 코퍼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뭐 모든 사례가 이렇게 블루 스코어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사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본 건데요. 밑에 있는 뭐 구글이라고 타겟팅을 하긴 했지만 여하튼 기존에 있던 딥러닝 기반의 서비스들은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작기 때문에 블루 스코어 자체를 통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되게 한계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왓슨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블루 스코어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용어는 좀 많이 투입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뭐 A4지로 한 1000장 정도 되는 패러렐 코퍼스들을 업로드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패러렐 코퍼스들이 잘 정제되어 있는 것들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패러렐 코퍼스를 이렇게 뭐 1000장 가까이 모은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블루 스코어를 사실 이거를 알고리즘적으로만 단순히 끌어올리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루 스코어를 여기 있는 게 뭐 0.2니까 한 20% 미만이었던 거를 40%, 30%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극단적인 알고리즘 개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보통 뭐 90 몇 프로에서 1% 올리려고 막 알고리즘 개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거꾸로 도메인이나 영역에 집중을 했을 때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모든 도메인, 모든 케이스들을 적용한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통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컨텐츠를 이해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SMT긴 하나 이렇게 블루 스코어를 극단적으로 올렸다라고 예를 들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사람이 기계 번역된 결과를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GNM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안하고 뭐 읽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MT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저희 고민을 좀 해봤는데 블루 스코어가 높고 용어의 매칭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하는 여러 사례들 중에 딥러닝 같은 극단적인 알고리즘 베이스로 인식률을 높이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으로는 널리지 베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지식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모으고 수집하고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널리지 베이스 영역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코그니티브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자연어 기반으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블루 스코어가 높은 게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기에 정확한 용어들을 짚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검수를 하면서 진행했던 방식이었고요. 이렇게 보통 소스와 타겟 언어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뭐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방식이 좀 공정성 있는 평가 방식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서는 블루 스코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블루 스코어의 기준은 이렇게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것을 정답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불행히도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게 이상하다 그러면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계 번역된 결과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냥 휴먼 테스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전문가가 번역해 놓은 결과를 정답이라고 하고 그것과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서비스들을 막 소개하고 다녔더니 국내에서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한 막 이렇게 컴피티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학교에 있는 번역대학원에서 이런 뭐 구글, 그다음에 네이버 뭐 등등등에 있는 기계 번역 서비스와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결과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점수가 뭐가 좋은지를 막 경쟁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세종대 전문 번역가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평가를 세종대 교수님들이 하셨고요. 그래서 안으로 좀 고픈 그런 것도 있고 시간에 대한 거는 없었죠. 여기서 이제 기계 번역들은 딱 돌리면은 한 2, 3초 만에 뚝 떨어지는데 번역가들은 이제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공지능을 소개하러 다닐 때 절대 사람보다 더 잘해요라는 관점으로 사실은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번치 오브 데이터들, 전문가들이 번역은 잘하시는 건 맞는데요. 한 100만 개 정도 되는 문장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생산성 문제에서 보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계약서라든지 뭐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널리지 베이스에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때 그런 전문가들을 써야 된다? 그러면 아마 수억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컴퓨터일 뿐인데 얘 장점은 복제하면은 빨리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단순 작업들을 대신해 준다는 역할이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스냅샷 기능을 빨리 비슷하게 해준다라는 성능으로 현재는 이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문장을 할 거면 굳이 이런 기계 번역까지 쓸 거 없고 코퍼스해서 커스텀 트레이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했을 때 극단적인 장점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관점은 아니다. 서로 장단점을 취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블루 스코어를 아마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간단히 그냥 뭐 이해를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블루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N그램을 비교해서 N그램이 실제 소스와 그 다음에 레퍼런스 문서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를 하는 통계적인 방식이고요. 간단히 이렇게 유니그램 하나의 이제 단어만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위에는 소스 문장이고 밑에는 소스가 아니죠. 번역된 타겟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일하러 간다나 회사에 간다나 뭐 크게 사람이 보기엔 다름이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N그램은 단어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평가를 하고 하나의 단어가 빠져도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일하러와 회사에 이렇게 틀려도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단어가 들어가면 또 하나가 또 틀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나와야 될 타겟 문장에서의 단어 개수 분해 그 다음에 틀린 거 아까 말씀드린 빠진 거 변경된 거 그 다음에 추가된 거 이것들을 다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회사에 하나만 틀렸는데 일하러가 아니라 뭐 다른 단어가 더 들어갔다거나 뭐 아니면은 간다가 아니라 갑니다라고 했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인공지능 그 평가할 때는 사실은 그게 다 틀린 거로 나오겠죠. 그래서 블루 스코어는 우리가 말하는 인식률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정량적으로 대량의 데이터 가지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가장 쉽게 해볼 수 있고 정량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바이그램이나 뭐 트라이그램 뭐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보통은 뭐 9그램까지 쭉 보고요. 많이 얘기하는 거는 4그램 정도를 가지고 4그램의 어떤 뭐 블루스코어 통계치가 보통 그 해당하는 기계 번역의 뭐 일반적인 블루스코어 평균치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또 이슈가 있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사나 정관사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간다 갑니다 이런 거 큰 문제 없거든요. 동사는 가다라는 거는 맞는데 뒤에 있는 조사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맞는 게 틀리게 나오기도 해서 사실은 똑같은 문장을 거꾸로 역번역을 해도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블루스코어가 좀 더 낮게 나오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고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인식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식률처럼 이해를 해서 블루스코어 20점이에요. 그러면은 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한 9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여기서는 인식률 블루스코어가 75%가 나왔는데 여기는 33%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는 통계적인 기계 번역 평가 방법이고요. 이 방법과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방법, 설문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뭐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왓슨 그 API 레퍼런스 페이지를 가보시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다른 서비스들 보시면서 많이 뭐 접하셨던 화면일 거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기계 번역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API들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API를 클릭해서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뭐 때에 따라서는 코드를 인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보시면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계 번역을 할 때 쓰는 API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라인 모델이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직접 만든 모델이거나 상관없이 모델명 지정해서 호출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모델이라는 API를 호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리스트와 내가 새로 만든 리스트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오고 상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얘가 에러가 난 건지, 어베이러블 한 건지, 레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 찔렀는데 문제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리스트 메소드는 모델스는 전체에 관련된 거고요. get 모델 디테일은 하나하나씩 불러서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런 매뉴얼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쓰시게 되면은 기계 번역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블루믹스에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에브리 포탈에 보면 이렇게 크리덴셜을 확인하는 정보가 있고요. 서비스 생성한 후에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상세 화면이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서비스 키 보기라는 화면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실제 크리덴셜 정보가 나오니까 이 크리덴셜 정보를 확인해서 API 호출하실 때 인증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기계 번역, 왓슨이 제공하는 기계 번역과 기존의 다른 서비스들과의 좀 차별점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